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오늘은 3-2-21강입니다. 사회복지 조직, 문화와 환경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사회복지 조직 문화,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 환경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환경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제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일반 환경, 그리고 과업 환경, 구분하는 문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조직 문화에 대해서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는, 될 수 있는 부분, 출제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그 부분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거고, 우선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환경 부분이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 우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환경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하자면, 이제 크게 이제 일반 환경, 과업 환경으로 나뉘어지죠. 그죠? 근데 어려운 건 또 아닌데 이렇게 많이 이제 좀 틀리는 것 같아요. 일반 환경은요,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냥 일반적인 환경이에요,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배웠잖아, 사회 시간에. 그 문화, 전체적인,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그 일반적인 환경,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일반 환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영향을 받지만 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줄 수는 없는 그런 환경을 일반 환경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과업 환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 조직과 외부 환경과 계속해서 조직과 환경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그러한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과업 환경. 그래서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렇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조직 문화, 이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문화라는 거는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조직 문화 하니까 여러분 뭐 조폭 문화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폭 문화도 하나의 문화가 될 수가 있겠죠. 조직 문화가. 그래서 조직 문화라는 거는 그 조직만, 그 해당하는 조직에서만 나타나는, 그 조직에서만 나타나는 가치나 신념이나 규범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조직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치가 이제 강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조직 같은 경우는 신념이 강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조직마다 있거든요.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안전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강하죠.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런 것도 나타날 수가 있겠고, 우리 사회복지 조직 같은 경우는 헌신이라는 가치, 그죠? 헌신이라는 가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각 조직마다 중요시하는 그런 핵심적인 어떤 그 가치나 신념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가치나 신념을 같이 공유하는 성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직 성과는 향상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이제 어떤 그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이제 구성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건설 현장에서 가치 안전이라는 가치가 다들 이제 공유를 해. 안전해야 돼. 그럼 사고가 날까 안 날까? 안 나겠죠. 우리 사회복지 조직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들 헌신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대해. 그럼 어떻게 돼? 더 그 사회복지 조직은 번성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떤 조직 성과와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라는 거는 조직 성과, 조직 효과와도 연관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것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요. 알겠죠? 자, 칠판 보고 정리합니다. 자,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의 행태와 인식, 그리고 태도를 통해서 행태, 인식, 태도, 신념 등등등 통해서 조직 효과성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조직 효과성과 연결이 된대요. 조직 문화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효과성과 연관이 된대. 성과와도 연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똘똘 뭉쳐서
그 공유하는 신념이 많으면 어떡한다, 여러분들? 효과성이 높다. 성과가 많이 나타난다.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두고 넘어가야 될 것은 강한 조직 문화는 조직의 변화와 혁신의 방해 요인이 된다라는 거, 되기도 한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너무 조직끼리 똘똘 뭉쳐. 그러면 다른 어떤 조직이나 외부 환경, 이런 변화에 여러분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어, 없어? 없겠죠. 그런 문제점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화와 혁신에는 방해 요인이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게 경쟁 가치 모델입니다. 퀸. 퀸 하니까 여러분들 누가 생각납니까? 보헤미안 랩소디. 보헤미안 랩소디. 그 퀸이 아닙니다. 그 퀸. 경쟁 가치 모델은요, 이 선배가 생각했을 때 여기 조직 문화에서 시험 나오면 이 부분이 나오겠죠. 이 부분이 나올 거예요. 경쟁 가치 모델, 퀸. 이건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선 이제 그 조직 문화를 있죠. 조직 문화를 내부 지향, 외부 지향, 그리고 이제 통제 지향, 유연성 지향 이렇게 이제 한 축으로 이제 나눠 가지고 이제 두 축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관계 지향, 위계 지향, 혁신 지향, 과업 지향 이렇게 문화로 나누는 거. 이렇게 네 가지 문화로 나누고 거기에 따른 리더십을 제시하는 그러한 모델이 경쟁 가치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한다? 그 환경에 따라서 뭐를 리더십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제시한 모델이 경쟁 가치 모델입니다. 퀸의 어려운 건 아닌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왔던 것 같아. 한두 번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나오면 여기에 나옵니다. 요거에.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문화를 내부 지향과 외부 지향, 그리고 이제 통제 지향과 유연성 지향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경쟁적 가치를 축으로 관계 지향, 위계 지향, 혁신 지향, 과업 지향이라는 네 개의 조직 문화 유형을 도출하는 것이 경쟁 가치 모델이다. 이렇게 나오죠. 잘 이해 안 되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제일 먼저 두 축이 있대요. 자, 무슨 축? 제일 먼저 내부 지향. 자, 그리고 이제 외부 지향. 이렇게 이제 하나의 축을 만들고요. 자, 위쪽으로는 유연성 지향. 유연성 지향을 여러분들 그냥 쉽게 이해하려면 개방 지향.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연성 지향의 한 축으로 해서 통제 지향. 통제 지향은 여러분들 폐쇄라고 기억해 두면 될 거예요. 이렇게 두 축을 만들고 이 두 축에 따라서 네 개의 모델을 만듭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여기에 유연성 지향과 내부 지향을 지향하는 것 두 가지를 지향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관계 지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내부 지향과 통제 지향, 요 두 지향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위계 지향이라고 하는 거야. 위계 지향. 자, 그리고 유연성을 지향하고 외부를 지향하는 것을 혁신 지향이라고 하고요. 혁신 지향 문화. 그리고 외부를 지향하고 통제를 지향하는 문화를 과업 지향 문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요 네 가지 축으로 해서 경쟁 가치 모델 같은 경우는 또 뭐를 또 내세우냐면 리더십을 함께 내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관계 지향, 유연성, 개방 지향하면서 내부를 지향하는 이때 관계 지향 문화에서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냐면 동기부여형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퀸은 옆에다 적어 놓을게요. 무슨? 동기부여형 리더십. 알겠죠? 동기부여형 리더십. 그리고 이제 위계, 내부를 지향해. 내부 결속을 확실히 다지고 또 열심히 통제해.
딱 봐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상하관계가 확실하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런 거 무슨 문화? 위계 문화. 이런 위계 문화에서는 어떤 리더십? 위계지향 리더십. 를 이야기하고요. 자, 개방적 문화. 개방적이야. 자, 이거를 지향하고요. 또 외부를 지향해. 이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딱 보더라도 여러분들 많이 바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무슨 문화라고도 하냐면 여기를 발전 문화라고도 합니다. 발전 문화. 옆에다가 안 적어놨네. 발전 문화. 발전 문화라고도 하고요. 이때의 리더십을 뭐라고 하냐면 혁신지향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혁신지향형 리더십.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외부를 지향하고 또 통제적이야. 이런 리더십을 뭐라고 하냐? 이거를 과업지향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과업지향 리더십. 자, 요렇게 네 가지의 문화를 어떻게 제시를 했고요. 이 네 개의 문화에 맞는 뭐를 리더십을 제시한 분이 누구야? 퀸이고 이 모델을 뭐라고 하는 거야? 경쟁 가치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축으로 해서 요 축은 서로 반대적인 거지. 그렇죠? 요 관계 문화와 과업 문화는 서로 어떻게 하다, 여러분들? 반대적인 것이고, 혁신 문화와 위계 문화는 서로 어떻다, 여러분들? 반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 경쟁 가치 모델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고, 시험 문제 나오면 요게 나오겠죠. 다른 거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시험 내기가 딱 좋잖아. 시험 문제 내기가 딱 좋은 형태입니다. 경쟁가치 모델.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안 나오면 어떻게? 안 나오면 할 수 없죠.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둬도 좋잖아. 자, 이렇다라는 거. 자, 경쟁가치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 보았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제 다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또 이 경쟁 가치 모델 같은 경우는 조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뭐가 리더십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리더십까지 이야기했었고요. 자, 동기부여형 리더십은 과업지형 리더십은 서로 상반된 가치 아까 이야기했었어. 그렇죠? 어떻게 관계지향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뭐였었어? 반대니까 과업지향이었었지. 이거 서로 어떻게 하다 여러분들 반대되는 그러한 가치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면 되겠지요. 자, 됐지요. 자, 넘어가서 이제 사회복지 조직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직 환경. 한마디로 말해서 조직과 상호작용하는 외부 요소를 총칭하는 거죠. 그죠? 총칭해서 그거를 환경이라고 합니다. 조직과, 우리 조직 말고 조직과 상호작용하는 외부, 그거를 총칭하는 거를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환경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 이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라고 했었으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일반 환경은 어떤 거라고 했어? 우리 주변에 그냥 환경,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고 했어. 그죠? 우리가 영향을 받지만 영향을 주기는 어려운 환경이죠. 그런 환경을 우리는 일반 환경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반면에 과업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이야기했어? 앞에 일반 환경 같은 경우는 받지만 주지는 잘 어렵잖아. 그런데 과업 환경 같은 경우는 어떤 거라고 했어? 조직과 상호작용하는 거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환경. 이거를 과업 환경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과업 환경에는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재정 자원의 제공자, 그리고 이제 정당성과 권위의 제공자, 클라이언트 및 클라이언트 제공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가 좀 있긴 있는데, 이제 좀 이따 그건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외울 건 없습니다. 외울 거 없어. 외울 거 없고, 그냥, 이런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이제 문제를 딱 보면, 이게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확연히 구분이 돼요. 이 선배는 확연히 구분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확연히 구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고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냥 암기해야죠, 암기해야지. 자, 봅니다.
칠판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조직과 상호작용하는 조직과 상호작용하는 외부 요소를 총칭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환경이라고 합니다. 환경. 알겠죠? 환경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 환경에는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으로 나뉘어지는데 일반 환경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외부 환경에는 영향을 주기 어려운 환경.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렇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려운 환경. 이것을 우리는 일반 환경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정치, 경제, 경제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사회, 문화, 그리고 법, 그리고 과학기술 발달, 그리고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일반 환경에 포함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밑에 나오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경제적 요건 뭐를 얘기하는 거야? 제일 먼저 여러분들 기억해 두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렇지. 재정 기반. 재정 기반. 경제니까 우리 조직이 어떤 경제 기반과 재정 기반과, 관계가 연관이 많잖아요. 경제적 조건. 자, 그리고 이제 사회 인구학적 조건 나오는데, 장기적인 서비스의 수요 변동. 그렇죠. 인구가 이제 노인이 늘어난다거나, 노인이 이제 줄어든다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노인 요양, 노인 복지 관련된 분들 같은 경우,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민감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사회 인구학적 조건 같은 경우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문화적. 그렇죠? 가치와 규범 같은 경우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이거 정치적 조건, 정치적 흐름에 대한 통계에 영향을 줄 수 있겠고, 법적 조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우리 인가, 우리 이제, 사회복지 조직으로서 어떤 국가로부터 인가를 받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조건들이 해당이 되겠고, 기술적 조건 같은 경우는 기술이 발달하고 또, 퇴보하고, 퇴보는 쉽지 않겠지만, 진보로 인해서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복지 조직과는, 어떤 큰 상호작용을 주고받지는 않지만 그 외부에 둘러싸여져 있는 아주 거대한 어떤 거시적인 환경, 그것을 우리는 일반 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뒤를 넘어가서 과업 환경 봅니다. 과업 환경 같은 경우는 우선 이거 보고서 이야기합니다. 보고서. 자, 사회복지 조직이 직접 상호야. 서로 주고받는다는 얘기지. 직접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환경을 과업 환경이라고 하고요. 다른 기관과의 경쟁을 고려해야 된다 나오는데 과업 환경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가? 여러 가지 하여튼간 경쟁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관련된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이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알겠죠? 정리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넘어갑니다. 재정자원의 제공자라면 여러분들 누굴 이야기하는 거겠어? 우리 조직에게 재정자원을 제공해주는 제공자들.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어떤 생산을 할 수 없는 조직이잖아. 자체적으로 재정 확보를 어려운 조직이잖아. 그럼 외부 환경으로부터 뭘 해야 돼? 도움을 받아야 돼. 의존해야 돼. 그럼 누구겠어? 정부. 그렇지? 그리고 기부금이나 후원금 많이 주는 기업체, 이런 것들이, 이런 분들이 재정자원의 제공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재정자원의 제공자 같은 경우는 우리의 어떤 조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과업 환경입니다. 재정자원의 제공자. 이해되시겠죠? 우리 조직의 재정을 어떻게 제공해주는. 우리 보조금 받잖아. 그죠? 어디로부터? 정부로부터. 이런 것을 재정자원의 제공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당성과 권위의 제공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사회복지 조직에 정당성과 권위, 합법성을 부여해주는, 제공자. 어디겠어?
뭐겠어? 법률이겠죠. 그렇죠? 우리 뭐 사회복지사업법 같은 거 적용을 받잖아. 어떻게? 거기에 따른 어떤 정당성을 부여받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정당성과 권위를 제공해주는 자, 이거는 법률, 또 법률을 만드는 국회, 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같은 경우는 조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당성과 권위의 제공자 같은 경우는 뭐를 기억해 두면 되냐면 여러분들 법률 기억해 두면 된다. 법률을 제공해주는, 만드는 곳이 어디야, 여러분들? 국회잖아. 이렇게, 정당성과 권위의 제공자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 정리를 해두고요. 자,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및 클라이언트 제공자가 나오는데, 클라이언트는 뭐 여러분들 다 알죠. 그렇죠? 사회복지, 우리의 어떤 서비스의 대상이 이제 클라이언트고,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제공자는 누가 되겠어? 제공해주는 환경,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공공기관이라든지, 정부,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라든지, 뭐 이런 데 여러 곳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과업환경, 세 번째로 클라이언트 및 클라이언트 제공자가 들 수 있겠고요. 한 가지만 여기서 더 기억해 두고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보충적 서비스 제공자야. 여기에 한 가지 더, 보충적 서비스 제공자. 보충적으로, 말 그대로, 보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우리가 이제 주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우리가 전부 다 못해. 그러니까 보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와 연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회복지 조직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어? 포괄성, 통합성 배웠잖아.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여러분들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런 어떤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대응하기 위해선 어떻게 돼, 여러분들? 우리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걸 다 하기는 어렵잖아. 그래서 조직끼리 서로 뭐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서로 연계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죠? 연계해. 서로 간에 무슨 협력체제? 의뢰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했잖아. 타조직과. 그래서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를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주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보충적인 뭐가 필요하다? 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하다. 그 보충적인 서비스 제공자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와 연계를 맺고 있는 다른 조직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과업 환경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나오는데 이것 외에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다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두고요. 자, 정리됐죠? 과업 환경? 정리됐죠. 자, 됐으면 이제 하센필드 환경은전 대응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하센필드, 우리가 이제 그 외부 환경에 많이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종속적인 관계가 되기 쉽잖아. 그렇죠? 종속적인 관계가 되기가 쉬운데, 이런 종속적인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알겠죠? 환경의 어떤 의존에서 벗어나고 극복하기 위한 전략. 그래서 하센필드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전략을 내세웁니다. 첫 번째가 이제 권위주의적 전략이고, 두 번째가 경쟁적 전략이고, 세 번째가 협동적 전략이고, 네 번째가 방해적 전략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고 가야 됩니다. 이해는. 자, 칠판을 보고 제일 먼저 나가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권위주의적 전략입니다. 권위주의적 전략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환경의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뭐를 가져야 된다? 권위를 가져야 된다. 그것만 기억해 두면 돼.
우리가 뭘 가져야 돼? 권위를 가져야 돼. 환경으로부터, 환경의 어떤, 권력으로부터, 종속관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선 뭐를 가져야 돼? 우리는 권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다른 조직보다 우월한 어떤 권력을 가지고 다른 조직을 지배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바로 무슨 권위주의적 전략입니다. 권위만 기억해두면 돼. 조직이 뭐를 가져야 된다? 권위를 가져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선? 환경의 종속관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선. 알겠지? 종속관계, 환경의 종속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 조직은 권위를 가져야 된다. 자, 한번 봅니다. 조직이 우월한 재정 권위를 소유함으로써 타 조직을 지시하고 지배하는 전략, 이거를 권위주의적 전략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주로 공권력을 가진 정부 조직들이 많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전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이 무엇이 있을까요? 경쟁적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핵심 키워드는 뭐가? 경쟁. 우리가 외부 환경의 종속관계를 벗어나기 위해선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다른 조직보다 좀 더 좋은 서비스, 질 좋은 서비스, 이용 절차도 좀 간편하게 만들고 쉽게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조직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러한 전략을 쓰는 걸 경쟁적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다 칠판 보면서 정리합니다. 조직이 다른 조직과의 경쟁을 통해 세력을 증가시켜 서비스 질과 절차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전략. 한마디로 말해서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런 전략을 쓰는 걸 경쟁적 전략이라고 하고요. 단점은 크리민 현상입니다. 크리민 현상이라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어. 어떤 거라고 했어? 선택적. 어떻게 하는 거야? 차별적 선택이라고 했잖아. 뭐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성과, 실적이 나타나야 되잖아. 우리 이제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오더라도, 이분이 좀 개선이 많이 어려울 것 같아. 이런 반면, 어떤 분은 딱 오면은, 어떤 클라이언트가 딱 오면, 이분은 뭔가 좀 느낌이 개선이 빠를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그죠? 이런 느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빨리 개선되는, 그런 분들만, 클라이언트만 받아가지고 선별적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과를 좋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좋게 이제 실적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다른 어떤 분들한테 이제, 홍보하고,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려는 현상,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민 현상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크리민 현상. 그래서 차별적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단점이 나타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협동적 전략 나옵니다. 협동적 전략이라는 것은 말대로, 다른 조직체와 같이 협력하는 거야. 합치. 많이 쓰이죠,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인데, 계약이라는 건 둘이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연합이라는 것은 이제 협력하는 거고요. 다른 조직을 또 이제 흡수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세 번째로 이제 협동적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기억해 두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방해적 전략을 봅니다. 방해적 전략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다른 조직을 방해하는 거야. 다른 조직을 방해해서 약화시키는 전략이야. 야비할 것 같죠.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죠. 한번 봅니다. 방해적 전략은 경쟁 조직이 평화적 요구를 무시할 때 뭐를 통해서? 시위나 탄원서를 통해서 밑줄 쳐놓고 넘어갑니다. 제출 등의 방법으로 그 조직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약화시키는 전략을 방해적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신해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부터 양보를 얻는데 효과적이지만 일시적으로 얻은 이익을 상쇄하는 반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략이 방해적 전략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어차피 구분하는 문제야, 여러분들. 일반 환경과 과학 환경은. 그래서 딱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하면 충분히 다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경의 변화 봅니다. 우리 사회복지조직이 환경의 변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1980년 이후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좌파가 정권을 잡든 우파가 정권을 잡든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해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정부가 개입을 축소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여러분들 점차적으로 정부의 어떤 그 일이 정부의 어떤 개입이 축소됩니다. 좀 저렇게 손을 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생깁니까?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 부족한 부분을 이제 누가 등장해서 메꾸는 거야? 그렇죠. 민간이. 민간 비영리 법인들이 등장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맡아서 해결을 해 나가죠. 사회복지 사업에 운영해 나가는 그런 방식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1980년 이후부터는. 뭐 공공 부분에서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공공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서비스를 막 통합하기도 하고, 지방으로 이제 분권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정부가 했던 것도 이제 민간이 끌어들여서 이제 같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죠. 한마디로 말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의 어떤 부분이 많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직관리가 점차 기업형 기법이 도입되고 있다. 밑줄 첫 번째. 기업형 기법이 도입되고 있다. 민간.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지금 사회복지사 1급 과정이죠. 이 8개 과목 중에서 거의 한 이 선배가 생각하기로는 30에서 40%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우리 그 경제학이나 경영학, 행정학 여기에다 관련된 거예요. 30, 40% 이상은. 한 50%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거의 뭐와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기업 경영 기법들,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선배도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이 막 여기 사회복지 분야에 들어오네? 이런 것들이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 기법이 많이 도입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회복지, 사회 서비스 공급에서 영리 부분이 민간 부분이라고 기억해두면 되겠죠, 민간 부문의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사회 서비스 시장의 경향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시장화 경향이라는 건 뭔지 알죠?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환경의 변화 한 가지 더 기억해둡니다. 3번 해가지고 소비자 주권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소비자 주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옛날에는 생산자 중심이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누굽니까 여러분들? 이용자 중심이 서비스잖아. 이용자 중심 서비스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어떤 권리가 점차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회복지의 환경의 변화, 요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민간 부분의 영역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4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사회복지 조직의 과업 환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1번 클라이언트 들어갔었죠. 재정자원 제공자 들어갔었죠. 보충적 서비스 제공자 들어갔었죠.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건 무슨 환경? 일반적 환경이라고 얘기했었잖아. 자, 그렇죠? 자, 그래서 94번의 정답은 몇 번? 4번. 근데 솔직하게 얘기죠. 쉬운 부분이잖아. 쉬운 부분인데 확실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막 그런 것 같아 보면은 뒷부분이 이제 3교시 과목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행정이나 법제론 같은 경우는 그냥 슥슥슥 막 이제 막
정신없이 보다 보면 이렇게 쉬운 문제들도 이제 쉬운 부분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런 거 그냥 주워 먹는 거잖아. 그죠? 주워 먹는 거. 자, 95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환경 의존 대응 전략. 환경 의존 대응 전략. 이거 뭐라고 해서 하센필드. 그렇죠? 자, 봅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신해 고난을 가진 조직으로부터 양보를 얻는데 효과적일 수 있고요. 일시적으로 얻은 이익을 상쇄하는 반작용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표적 조직이 평화적 요구를 무시할 때 채택할 수 있는 거. 무슨 전략? 상대방을 약화시키는 전략. 그죠? 자, 방해 전략이겠지. 방해 전략. 자, 그래서 95번의 정답은 몇 번? 1번. 방해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6번 봅니다. 최근 사회복지 행정의 환경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회 문제입니다. 사회 서비스 공급에서 영리 부분이 참여가 감소가 아니라 점차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증가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감소가 아니라 증가입니다. 2번, 3번, 4번, 5번 어떤 환경이 변하니까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사회복지 조직 관리에 기업 경영 기법이 도입되고 있다. 자, 그리고 품질 관리를 통한 이용자 중심 서비스, 이용자 중심 소비자 주권. 자, 그리고 사회 서비스의 시장화 경향, 수요 공급이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고요. 소비자 이용주의 권리가 이것도 역시 소비자 주권에 관련된 거. 자, 그래서 96번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1번이 되고 있습니다.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7번 보도록 합니다. 사회복지 조직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조직과 상호작용하는 외부 요소를 총칭하는 거다. 환경, 맞는 얘기죠. 총칭하는 얘기라고, 말이라고 했었고요. 자, 2번, 경제적 조건은 조직의 재정적 기반 마련과 관계가 있다. 맞죠? 그렇죠? 재정과 관계가 있는 게 경제적 조건이라고 했었고요. 조직 간 의뢰 협력 체계는 보충적 서비스 제공 역할을 한다. 맞죠? 보충적 서비스 역할. 나와 같이 연계를 맺고 있는 다른 조직들이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보충적 서비스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맞고요. 법적 조건은 조직의 활동을 인가해주는 기준이 된다. 맞죠? 법적 기준. 자, 그리고 정치적 조건은 과업 환경으로 규제를 통해 사회적 기반을 형성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무슨 과업 환경이 아니라 일반 환경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과업 환경이 아니라 일반 환경이다. 97번의 정답은 그럼 몇 번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죠. 97번 정답 5번입니다. 자, 이제 98번 봅니다. 비영리 사회복지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영리 사회복지 조직입니다. 자, 수익성과 서비스 질을 고려하지 않고 조직을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옳지 않은 거 벌써 나왔네. 그러면 98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죠. 1번. 자, 2번. 정부 조직에 비해 관료와 정도가 낮다. 당연한 것이겠고요. 국가와 시장이 공급하기 어려운 서비스, 사각지대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요.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개입 대상 선정과 개입 방법을 특화할 수도 있습니다. 왜? 민간이니까. 민간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98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리고 이제 99번 봅니다. 사회복지 행정 환경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책임성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맞죠? 그렇죠? 책임성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요.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아까 없었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정리해 둬야 되겠지?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서비스 이용자의 소비자 주권이 강해지고 있다. 소비자 주권 강해지고 있다. 맞죠? 자, 빅데이터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당연합니다, 이제. 완전히 지금 AI 시대야, AI. AI의 밑바탕이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빅데이터야. 빅데이터. 이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사회 서비스 공급에 민간이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기업의 경영 관리 기법이 도입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차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했었습니까?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문제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조직의 문화와 이제 환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문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경쟁가치 모델 그 정도만 여러분들 받으시면 되겠고, 환경 같은 경우는 일반 환경과 지금 과업 환경,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마지막에 정리했던 환경의 변화 같은 거 잘 정리해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주워 먹는 거야. 주워 먹는 거. 그냥 막 쭉쭉쭉 잘못 넘어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냥 놓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점수와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확실히 나올 것은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하고 갑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정리하고 마지막 이제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